자, 이제 원가 방식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용어를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하고 이제 얘기를 주고받을 때 그게 뭔 뜻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그 136쪽에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괄호 속에 원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괄호 속과 괄호 바깥이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자, 원가법을 괄호 바깥에, 복성식 평가법을 괄호 안 속에 집어넣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재조달 원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적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조달 원가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 재조달 원가가 바로 물건을 만드는 데 투입된 모든 가격이에요. 재조달 원가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쓸 때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 아까 어떤 것들이라 그랬어요? 직접 재료비 같은 것. 재료비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인건비 거기에다 뭐까지 더 하고 이윤까지 더 하고,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돈인가 하면은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이에요. 그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을 표준적 건설비라 그래요. 재조달 원가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 말고도 뭐가가 더 있다 그랬죠. 저를 감상하세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고요? 그 부대 비용 같은 게 돼요. 각종 이 부대 비용. 그러니까 요걸 합쳐서 요거 이 재조달 원가, 이거 따로 이제 밑에 써드리고 잠깐만 썼다 지울 거예요. 요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이게 누구한테 주는 돈이라고요?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이라고. 거기에다가 통상의 부대 비용이 발생해요.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재조달 원가라고 해요. 아시겠죠? 표준적 건설비가 누구한테 주는 거라고요?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도급 계약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도급. 도급 들어보셨나요? 도급, 민법에서 거기까지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14개 계약 유형이 있죠. 민법에. 14개 계약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매매, 임대차, 이런 거 배우죠. 몇 개밖에 안 배울 거예요. 14개 중에. 믿거나 말거나. 이정환 선생님이 할 거예요. 이정환 선생님이. 근데 이제 14개 중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맨 끝에 가면 뭐 현상 공모도 있어요. 14개 계약 유형에 현상 공모도 있어요. 그것도 계약 중에 하나예요. 현상 공모? 어디서요? 아, 이정환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요? 현상 광고? 현상 공모, 광고인가? 현상 공모인가? 하여튼 현상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14개 중에 맨 끝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14개, 그게 도급이 있다니까요, 도급이. 그 14개 중에 도급이 있다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의 완성.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주세요 하면 건물 지어주는 거. 그거예요. 네, 그 행위. 그게 도급이요. 그러니까 도급인, 수급인 이렇게 할 때. 이 건축업자한테 주는 그 돈, 그게 바로 표준적 건설비라고요. 표준적 건설비. 근데 나는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만으로는 건물을 정상적으로 쓸 때까지 다 지출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다른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그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통상의 부대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137쪽에 맨 위에 있어요. 박스 안에. 137쪽 맨 위에 박스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 일단 그 가로 속을 보지 마시고 통상적 부대 비용, 이 두 개 더한 거죠. 그 표준적 건설비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간접 공사비에다가 적정 이윤 있죠, 이윤. 그 이윤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거기서는 또. 이윤을 반드시 고려해야 돼, 이윤. 이윤을 고려한다는 게 도급 방식 기준 이렇게 나온다, 거기에. 도급이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이윤을 고려하는 게 도급 방식 기준이에요. 그거는, 자, 그 왼쪽 예티 이제 136쪽에 맨 밑에 있어요. 그 동그라미 3번에 재조달 원가에 산정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자가 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간에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키워드예요. 도급건설에 준하여,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그 도급건설에 준하여 요 의미가 뭐냐? 이윤을 꼭 고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건축업자한테 돈 줄 때 이윤 빼고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건축업자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지을 때는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죠. 발생한 비용이라는 게. 예,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뭐를 고려해야 된다고요? 이윤을 이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됐죠? 자, 어쨌든 그 재조달 원가, 새로 만드는 데 투입된 모든 원가에다가 빼기 뭐 한다고요? 감가수정을 한다고요. 감가수정. 이 감가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수정액 해도 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 감가누계액 할 수도 있어요. 감가누계액 또는 감가수정액. 자,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을 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적산 가격이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복성 가격이 되는 거예요. 적산 또는 복성. 적자가 무슨 적자일까요, 이게? 쌓을 적자예요. 쌓을 적자. 더해 나간다, 이거. 특히 재조달 원가 계산할 때, 각종 원가를 더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여기서는 이제, 어쩌다가 나오고요. 한 10문제가 나오면은 여기서 한 2문제에서 많이 나와야 3문제. 여기서 한 7문제 가까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뭐 한 번 정도는 뭐 이게 전반적인 것을 묻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공식을 이제 알아두시고 각각에 대해서 좀 이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재조달 원가와 요 감가 수정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좀 해야 될 거고요. 다음 이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 가격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발생할 수익의 크기를 봐야 되겠죠. 앞으로 발생할 수익이 크면 부동산의 가치는 크고 수익이 적으면 가치는 적겠죠. 근데 그 수익이라는 게 비용을 뺀 수익을 말해야 되겠죠. 비용을 뺀 수익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니까 그걸 순수익이라고 해요. 순수익. 순수익에서 자, 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나누기 환원 이율을 하는 거예요. 환원 이율.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나누기 하는 게.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제일 나중에 배우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때. 나누기를 제일 나중에 배우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나누기가.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에 설명했다. 요건 따로 이제 지울 거예요. 저쪽에 써도 되겠네요. 이쪽에 써서 안 지우면 되겠네요. 자, 이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 이 수익 방식에서 수익환원법으로 가격을 계산하는 기본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물건이 있어요. 제가 뭘 좋아한다 그랬죠? 부동산 중에요. 사과 말고. 사과 좋아하는 거 아시면서도 뭐 사과 갖다 주지는 않으시고 저는 사과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원룸주택. 원룸. 얼마에 매물로 나와 있죠? 10억에. 10억에. 10억에 매물로 나와 있어요. 왜요? 선물, 그 정도는, 선물까지, 그거는, 선물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그런 물건, 좋은 물건이 있으면 소개만 해주시면 돼요. 선물까지는 아니라도. 자, 이 10억에 나와 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의 편의상, 그냥 1억을 번다고 해볼게요. 그냥 순수익 1억. 순수익 1억 버는 물건이 10억에 거래됐단 말이에요. 그럼 순수익 2억 버는 그런 물건이라면 얼마일까요? 거꾸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지금 10억에 거래되는 물건이 1억의 순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거꾸로 2억이라는 순수익을 발생시키는 건물은 얼마쯤 될까요? 20억이 되겠죠. 뭘 알고 뭐를 알 수 있다고요? 순수익을 알고 가격을 알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이거 가지고, 이거 1억에 산 사람, 10억에 산 사람이 1억 발생하는 순수익, 다른 조건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매용 연수가 똑같고, 앞으로,
내역 연수가 똑같고 비슷한 앞으로의 전망도 비슷한 지역 내에서 비슷한 지역 내에서라면 이 말이에요. 비슷한 지역 내에서라면 2억 버는 그런 물건이라면 얼마 받을 수 있다? 20억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순수익을 보고 가격을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지금 단순화했기 때문에 알기가 굉장히 쉬워요. 요거 10배 이러면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여기가 7천만 원 이렇게 해요. 순수익이 7천만 원. 자, 이럴 때는 2억 버는 게 얼마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24요? 10억에 7천만 원. 네, 10억에 7천만 원 벌어요. 근데 한 2억 벌어요. 헷갈리죠? 헷갈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 투자가 되는지 그 투자된 금액이 지금 2억을 번다고요. 순수익이 2억인데 이것이 지금 3배까지는 안 되잖아요. 이것도 3배까지는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0억까지는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확하게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렇게 알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똘똘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똘똘한 거죠,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가격을 알아내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순한 거를 이해 못하는 거 보면 내가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보세요. 10억 투자해서 얼마 벌고 있어요? 7천만 원 벌고 있죠. 10억 분의 7천만 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10억 분의 7천만 원 하면 이게 숫자로는 0.07이죠. 7%잖아. 0.07. 맞나요? 자, 우리는 요 숫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요 숫자. 퍼센트로 나타내면은 7%가 되는 요 숫자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7천만 원 버는 것은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요? 10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요 숫자 0.07로 나누어 보세요. 0.07로 나누어 보면 이게 딱 10억이 돼요. 딱 10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하고 자리를 바꿨잖아요. 맞나요? 요거 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0.07분의 7천만 원은 10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억 버는 거는 얼마 될까요? 하면 나누기 0.07을 하면 된단 말이죠. 7천만 원에 0.07로 나누었잖아요. 버는 돈을 말이에요. 버는 돈을 퍼센트로 나누었죠. 그러니까 얘기가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버는 돈을 이 숫자로 나눈다고요. 그럼 뭐가 나올 거라고요? 이 금액이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10억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억이 1억 번다고 할 때 2억이면 얼마 하느냐 이거는 금방 아셨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10억이 1억 버는 거는 10%거든요. 0.1 10%잖아요. 그러면은 1억을 뭘로 나눈 거예요? 1억 나누기 0.1 10%로 나눈 거예요. 1억 나누기 0.1 하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2억 나누기 0.1 2억 나누기 0.1 하면은 20억 돼야 된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퍼센트가 굉장히 중요한 퍼센트예요, 지금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버는 돈을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이 금액이 될 것이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저 계산기 있으면. 2억 나누기 0.07 해보십시오. 예? 2억, 25억, 28억인가요? 28억, 5,700 이렇게 되나요? 28억, 5,700만 원 정도? 맞나요? 예, 28억 5,700, 예, 30억 안 되잖아요. 맞죠? 희한하죠? 예,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숫자. 이게 바로 뭐냐? 환원율이에요, 환원율.
하는 이율로 나누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순수익 나누기 뭘 하면은 가격이 나온다? 순수익 나누기 환원 이율 하면 가격이 나온다. 1억 나누기 0.1 하니까 10억 나오고 2억 나누기 0.1 하면 20억 나오고 2억 나누기 0.07 환원 이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나누면 가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온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환원 이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이놈이 집중적으로. 얘가 한 4개 정도 돼. 얘가 1개라면. 그러니까 이거 차이보다 더 심해요. 여기에는 감가수정의 한 3배면 3분의 1 정도인데 이거는 그 이상으로 환원 이율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하고 이 비준 가격은 자, 일단 이 기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돼요. 이 비준 가격은 일단 뭐를 구해야 되는가 하면은 사례 가격을 구해야 돼요. 사례 가격. 사례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사례를 구해서 사례 가격에다가 수정 작업을 해요. 근데 그 사례가 급하게 거래돼서 1억에 거래됐대요. 1억 1,000은 거래되어야 정상인데 급하게 거래돼서 1억에 거래됐다면 그럼 정상적으로 거래됐을 경우에는 얼마가 됐다는 걸 표시를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돼요. 1억 1,000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사정 보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얘가 급하게 거래돼서 1억이라면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1억 1,000이 되는 그 금액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할 때 여기서는 곱셈을 해요. 여기는 뺄셈, 여기는 나눗셈, 여기서는 곱셈을 합니다. 근데 곱하는 숫자는 특히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1을 곱하면 같은 수가 되죠.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숫자가 더 작아지죠.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숫자가 더 커지죠. 그래서 이게 1.1 해서 1억 1,000이 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정상적으로 거래됐을 경우의 금액을 이렇게 수정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작업을 사정 보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얘가 같은 그 최근의 사례가 아니고요. 한 2달, 석 달 전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그러면 그 두 달, 석 달 사이에도 가격이 변할 수 있죠. 아까 가격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한다 그랬죠. 변동의 원칙.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 수정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이런 작업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뭐 한 5% 정도 그동안에 올랐다. 그럼 곱하기 1.05. 딱 15분 맞네요. 보니까. 15분 되니까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있어요. 15분. 정신 바짝 차려. 오늘 지금 날이 특별히 지금 이 실내 공기가 더운 것도 있죠, 지금. 문 좀 열까요? 아니,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열란 뜻은 아니고요. 열까요? 하니까 벌써 여실 생각을 하고. 이 선생님이 특히 이거 여는 걸 좋아하셔요. 아, 환기하는 걸. 근데 저 바깥 공기가 그렇게 좋은 공기는 아니어서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환기를 하는 건 좋기는 합니다. 졸리시나요? 지금 뭐 원맨쇼라도 할까요, 지금? 열면 춥습니까? 좀 더우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벗으세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서늘한 게 공부하는 데는 좋습니다. 어쨌든 시점 수정이란 작업을 해야 되고요. 또 사례가 인근 지역의 사례가 아니고 유사 지역의 사례. 그러니까 먼 딴 곳의 사례인 경우에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돼요. 지역 요인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뭐 이거는 여기가 5% 못하다 그러면은 대상이 5% 못하다 그러면 0.95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해야 돼요. 이런 수정 작업을 하고 또 뭐도 하고요. 개별 요인을 또 비교해야 돼요. 이건 한 10% 못하다 그러면 0.9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 작업들을 해서 대상 부동산의 비준 가격을 구하는 것을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게 항목은 가장 많은데요. 이게 난이도가 가장 낮습니다. 논리가 가장 단순합니다. 비교해서 가격을 높여야 될 것 같으면 1보다 큰 수 곱하면 되는 거고요. 가격을 낮춰야 될 것 같으면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중에서도 요 4개 있죠. 요거 이제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보통 순서대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먼저 이제 재조달 원가부터요. 여기 이제 다시 136쪽에 재조달 원가부터 가겠습니다. 자, 거기에 재조달 원가란 대상 물건을 가격 시점에 있어서 새로이 재생산 또는 재취득 이렇게 돼 있죠.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 총액을 말합니다. 재생산 또는 재취득, 적정원가 총액. 자, 거기에 종류가 있죠. 뜻은 그 대상 물건을 가격 시점에 있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재조달 원가는 이게 이제 의하고요, 종류, 그리고 산정 방법 이렇게 이제 3가지 주제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의에서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가격 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이제 기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격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꾸시면 돼요. 기준 시점에서의 적정 원가 총액 이렇게 하면 돼요.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줄여서 기준 시점에서의 그 가격 시점을 뭐라고 바꾸라고요? 가격 시점을 여기 가격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그 136쪽에 의의에 있는 겁니다. 기준 시점에서의 적정원가 총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새 것의 가격일까요? 낡은 것의 가격일까요? 이거는 새 것의 가격이에요? 낡은 것의 가격이에요? 새로 만들 때 가격이에요? 대상 물건하고 똑같은 새 것의 가격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평가해야 되는 물건은 새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좀 쓴 지 꽤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새 것하고 똑같은 가치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떨어뜨려야 되겠죠, 가치를. 그렇지 않나요? 요즘도 갤3 나오나요? 요즘도 갤3 스마트폰 나와요? 단종됐나요? 갤3, 삼성.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이제 완전히 옛날 것 같네, 보니까. 갤5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에 나오기는 나오겠죠, 갤3가. 단종되지는 않았죠. 단종 안 됐다고 칠게요, 그냥. 단종 안 되고 지금 만들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갤3하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갤3거든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가격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제 거는 쓰던 거고 이거는 새 거잖아요. 그거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의 가격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의 가격. 근데 나는 쓰던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작업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조달 원가라는 거 하는 것은 일단 무엇의 가격이다? 새 것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새 것의 가격. 근데 그 갤3가 내가 살 때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일까요? 제가 2년 넘었는데 2년 넘었던 그 시점에 살 때 가격과 지금 새 것의 가격이 같을까요? 다르죠. 그럼 이거는 언제 가격일까요? 내가 살 당시의 가격일까요? 지금 평가는 지금 시점에서 가격일까요? 지금 시점의 가격이요. 지금 이게 새 거라면 얼마인데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새 거라면 얼마인데 나는 그거보다도 가치가 못한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살 당시에 내가 60만 원 주고 사도 지금 20만 원 할 수 있잖아, 새 것이. 그러면 내 거는 20만 원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얘기죠. 새 것이 2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지금.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이거는 언제적 가격이요? 지금이라고 하면 사실 틀리고요. 사실은 지금이라고 하면 이제 틀려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기준 시점이에요. 요거 가지고 질문한 적도 있어요. 요거 가지고 출제할 때 그냥 현재 하면 틀리는 거예요. 기준 시점에서의 적정 원가 총액 해야 돼요. 기준 시점이 지금 현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기준 시점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새 것의 가격을 먼저 구해놓고 내 거는 새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 때는 200만 원을 주고 사도
지금 새 것이 20만 원밖에 안 하면은 20만 원에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에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거꾸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30만 원에 샀었는데 그때 특별히 막 무슨 행사 때문에 내가 30만 원에 산 거예요. 사실은 행사 때문에 30만 원에 샀는데 사고 나서 이게 오히려 인기가 좋아가지고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 60만 원 하고 있어요. 오히려 내가 산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산지 6개월밖에 안 됐으면 오히려 살 때 값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고라 해도 안 그래요? 가끔은 표정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고개도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접수가 안 된 걸로 지금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혹시 집, 아파트 분양받아 보신 적 있나요? 분양받아 보신 적 있어요? 예, 오래됐습니까? 아주 옛날에요? 혹시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아, 그러진 않습니까? 혹시 분양받은 거 아직도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 아직 갖고 계세요. 다행이네. 분양받을 때 얼마에 분양받았죠? 예를 들어 뭐 평당 1,000만 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옛날 얘기. 평당 1,000만 원이면 지금 분양받고 지금 집이 낡았어요? 더 깨끗해졌어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낡아졌겠죠? 그럼 아직도 그 분양가보다 지금 분양가보다 더 싼가요? 비싸죠. 그 희한한 일이죠. 낡아졌죠 지금? 낡아졌는데 지금 평당 가격이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 오히려 분양가보다 올라갔죠. 물론 거기는 토지 가격도 있을 수는 있어요. 토지 가격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는 낡아진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거는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없어요. 근데 아무리 토지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 한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요. 낡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시장의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고인데도 오히려 살 때보다도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 때 가격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살 때 가격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새 것의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새 것의 가격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자꾸 지금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기준 시점이요. 기준 시점의 새 것의 가격이 바로 뭐다? 제조달 원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서 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빼야 되는데 이제 그 종류가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가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인문과정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일단은 복제 원가에 초점을 맞추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한꺼번에 다 하면은 제가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다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다 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게 다 소화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냥 조금만 하는 게 여러분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이거 하지 말고 일단 복제가 뭐냐면 복제 아시죠? 복제. 복제가 뭐야? 똑같이 만드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이제 옛날 그 설계 도면으로 똑같은 자재 이용해 가지고 똑같이 쌍둥이 만드는 게 복제 원가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제조달 원가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더 쉽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산정 방법이 이제 도급 건설 기준에서 도급 방식 기준, 도급 건설 기준 또는 도급 방식 기준 이렇게. 도급 방식 기준 이렇게 해서 제조달 원가를 어떻게 구한다? 제조달 원가를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뭐를 더한다? 표준적 건설비에 통상의 부대비용. 여기에 항목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어떤 항목 중에 이윤,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구체적인 항목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아셨죠? 자, 요렇게.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제조달 원가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감가수정.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감가수정에는 지금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이 주제들이 지금 2, 3, 4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습니다. 2, 3, 4로 갈수록
자, 그 중에서 이제 먼저 감가 요인을 볼게요. 감가 요인 동그라미 2번에 자, 거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법률적 감가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137페이지에 감가 요인의 표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있고 법률적 감가가 있는데 법률적 감가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참고. 그 앞에 참고 표시하면 돼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물기경이에요. 물기경. 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경제적 감가예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이게 이제 동산에도 있을 수 있어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근데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경제적 감가는 그 단어에서 뜻을 유추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경제적이다 그러면 그 뭘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이다. 야, 뭐가 경제적이다. 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든가 또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든가 이럴 때 보통 우리 뭐 참 경제적이다 이런 말 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뜻을 보고 아 이거를 경제적 감가라고 하는구나. 거꾸로 단어를 익혀 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제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최유효 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달동네 고급 빌라 말씀을 드렸죠. 달동네 고급 빌라 하면은 들어간 돈만큼의 가치가 나가요, 안 나가요? 들어간 돈만큼의 가치가 안 나가죠. 이게 이제 감가라는 거거든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들어간 돈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가인데 이러한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부동산의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 요거를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 뭐라고요? 경제적 감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겨요.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겨요. 그럼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 부동산의 외부 요인이 내부 요인이요. 외부죠. 그러면은 무슨 감가? 그게 경제적 감가라고요. 자, 옆에 새로 여기 지금 상가가 있는데, 옆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다는 소문이에요. 그럼 여기에 새로 지은 건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옆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다는 소문이 있다면, 여기 새로 금방 지어놨는데, 떨어지겠죠. 이게 바로 이 지역이 쇠퇴할 거란 얘기예요. 이거는 부동산의 외부 요인, 내부 요인이에요. 그것도 외부 요인이죠. 무슨 감가? 그것도 경제적 감가. 이렇게 기억하시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의 외부 요인에 의한 감가는 다 뭐다?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된다고요. 기능적 감가나 물리적 감가는 그는 동산에도 있어요. 부동산에도 있고, 물리적 감가는 뭐겠어요? 깨진 거, 파손된 거, 뭐 이런 거는 물리적 감가겠죠. 기능적 감가는 뭘까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이라고 돼 있죠.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은 예를 들어 부지는 좀 넓은 평수의 부지인데 건물은 조그마한 거 올라가 있다거나 이건 짝이 안 맞는 거죠. 이런 거는 물리적 감가가 아닐 수 있잖아요. 새로 금방 지었다면. 건물 새로 금방 지었는데 그냥 눈꽃만하게 지어놨다면은 큰 넓은 땅에다가 그건 물리적 감가는 없을 수 있지만 뭐는 발생할 수 있어요? 기능적 감가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가 불량하다거나 형식의 구식화. 이 형의 구식화가 형식의 구식화예요. 형식의 구식화.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요 우리 애한테 내년에 핸드폰을 사주기로 했어요. 내년에 사주기로 해서 지금 아직도 안 사주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내년이 이제 됐습니다. 새 핸드폰을 사줬어요. 근데 2G 핸드폰을 사줬어요.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거예요. 깨끗한 거. 포장도 뜯지 않은 깨끗한 거. 물리적 감가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 감가 없죠. 근데 무슨 감가는 있을 수 있다고요? 기능적 감가는 있어요. 그거 주면은 좋아하겠습니까, 얘가? 그저 저도 안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물리적 감가는 없지만 무슨 감가가 있다고요? 기능적 감가가 있단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죠? 물리적 감가는 파손되고 낡아지고 이런 건데 이거는 낡아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건 형식이 구식화.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설비 부족 과잉 이런 것도 기능적 감가입니다. 아까 엘리베이터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가 너무 적거나 부족하거나 또는 또 많거나 또 화장실이 좀 부족하거나 남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기능적 감가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요거 좀 구별을 해 주시면 되고요. 물기경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감가 수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가 수정이라는 것의 내용이 첫 번째 이제 감가 요인이 어떤 것이 있다. 여기에서 물기경,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하는데 요거는 부동산의 내부 요인, 외부 요인. 부동산의 외부 요인. 얘는 부동산의 내부 요인, 외부 요인. 이건 부동산의 내부 요인인 거죠. 그러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을 비교하는 건데, 요거는, 요 주제는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 비교하는 거는 지금 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어서, 일단 목적을 체크해 주시고요. 목적을. 체크할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감가 수정에서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함 이렇게 돼 있죠. 고놈하고요. 경제적 내용 윤수를 기초로 하되 이렇게 하고요. 관찰 감가법 인정 요 세 번째 하고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관찰 감가법 밑에 비상각 자산인 토지에도 인정되기도 함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물리 기능 경제적 감가 요인을 고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체크하는데 경제적 감가 요인을 고려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둬야 돼요. 경제적 감가 요인을 고려. 감가 수정에서는 경제적 감가 요인을 고려합니다. 근데 기업 회계에서 사용하는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감가상각에 요거 이제 목적 체크하시고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함 요거 체크하고 법정 내용 연수를 요거 두 번째 것도 체크하고 관찰 감가법을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죠. 그 바로 왼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관찰 감가법을 인정 이렇게 돼 있죠.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많이 묻는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밑에 내려오시면은 그 또 아까 비상각 자산인 토지에도 인정되기도 함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오른쪽에 그 감가상각에서는 상각 자산에만 적용됨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체크하면 되고요.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경제적 감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돼요. 그걸 위주로 나머지 것들은 일단 남겨놓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하는 원가 방식의 감가 수정의 마지막 주제인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정액법이에요. 감가 수정 방법에 가장 중요한 건 정액법. 그 다음이 정률법. 그 다음이 기타예요. 정액법은 정률법하고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감가 수정 방법이라는 주제입니다. 감가 수정 방법. 앞으로 이런 주제로 감가 수정에 대해서는 공부할 거예요. 이 세 개 주제를 위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요놈이고, 그 다음이 요놈이고요. 그 다음이 요놈이에요. 감가 수정 방법은, 이게 정액법은 뜻이 뭐겠어요? 정액법. 매년 감가액이 똑같은 거. 감가액, 금액이 똑같은 거죠. 매년 감가액이 똑같은 거고요. 정률법은 뭘까요?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면 유리.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1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이게 재조달 원가가 1억이에요. 재조달 원가, 언제적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기준 시점에서 새거 가격이에요. 근데 이게 내용 연수가 끝나면 1,000만 원이 남는데요. 요거를 내용 연수 말 잔가라 그래요. 자, 지금 이걸 정리하면 어떻다고요? 재조달 원가가 얼마고요? 1억이고요. 전체 내용 연수가 10년짜리 건물이에요. 10년인데 내용 연수 말 잔가가 1,000만 원이에요. 10년이 지나도 얼마 남는다는 얘기요? 10년이 지나도 1,000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잘 안 보이시나요? 내용 연수 말 잔가. 내용 연수 말 잔가. 이게 1,000만 원이에요. 끝나도 10년이 돼도 1,0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럼 10년 동안 얼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9천만 원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9천만 원이에요. 이게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자, 그렇게 정액법으로 감가를 하고, 감가 수정을 하고, 정액법 수정을 하고, 2년 경과된 건물이라면 적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2년 경과된 건물인 경우에 적산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이게 새 거라면 얼마인데? 새 거라면 이제 1억짜리인데 2년 지난 만큼 떨어뜨려야 되겠죠. 근데 매년 똑같은 금액씩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이걸 매년 얼마씩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매년 감가액이에요. 매년 감가액.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매년 감가액은 얼마를 몇 등분 하느냐, 이거를 빨리 체크하면 돼요. 얼마를 몇 등분, 얼마를 몇 등분, 이렇게. 얼마를의 자리에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9천만 원을 이렇게 돼야 되겠죠. 10년간 9천만 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10년간 9천만 원 떨어진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10년간 9천만 원. 얼마를 몇 등분이, 아시겠어요? 예, 감가총액, 이게 9천만 원을 10등분 이 소리예요. 10년간 9천만 원. 그럼 간단하잖아요. 얼마요? 900만 원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새 거라면 얼마짜리를 갖고 있는데, 새 거라면 1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게 1억짜리가 아니다. 2년 지난 거 갖고 있으니까 몇 개 떨어뜨리라고요. 2개 떨어뜨리라고요. 맞나요? 하나 떨어뜨리면 얼마예요? 하나 떨어뜨리면은 9,100이 되겠죠. 1년에 900씩 떨어뜨리는 거니까. 맞아요? 2개 떨어뜨리면 8,2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산 가격은 얼마라고요? 적산 가격은 8,200 이렇게 된다. 여기 무슨 법? 정액법이에요. 이제 매년 똑같은 금액 떨어지는 크기를 구해야 돼, 이제. 이게 모두 10칸 떨어진다고요. 이제 900씩 900씩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정률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률법은 요거 매년 똑같은 율씩 떨어져요. 근데 자, 이게 똑같이 1억이고요. 여기 1,000만 원이 똑같이 남는다고 봐야 되고요. 10년간 9천만 원 떨어지는 거 똑같아요. 근데 정률법은 지금 요거 요쪽 정률법이에요. 정률법은 문제에서 정률을 줍니다. 문제에서 정률을 주니까 오히려 우리는 계산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이 정률을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썼다 지울게요.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벌써 머리 아프죠?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거 우리 계산 안 해도 되거든.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기는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아니에요. 그냥 쌀집 계산기 있죠. 그런 것만 들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거 정률법을 문제에서 내도 숫자를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정률은 몇 %이다 이렇게 0.2 알려준다고요. 걱정 마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정률법은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어요. 정액법만 출제됐지. 이게 훨씬 우리 시험에 더 중요해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정률법, 정률을 알려주면은 매년 몇 %씩 떨어진다는 얘기요? 20%씩 떨어져, 20%씩. 근데 이게, 이 정률법에서는 이거 볼 필요 없어, 이런 거.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제조달 원가만. 첫 해 얼마 떨어지는 거요? 20% 떨어지는 거예요. 첫 해. 감가액이 얼마예요, 감가액이? 감가액이 1억에 20%예요. 그러면 2천만 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잔가가 얼마예요, 잔가가? 잔가 요 8천만 원이 바로 적산 가격이에요.
잔가가 적산가격이 1년 적산가격이라고요. 그럼 두 번째 연도는요. 요 8천만 원에 20%요. 계속 1억에 20%가 아니고 남은 돈의 20%라고요. 그럼 얼마예요? 1600이죠. 그러면 얼마 또 남아요? 8천 남은 데서 다시 또 1600 내려가면은 6400이죠. 그럼 세 번째 연도는 6400에 또 20%예요. 그러면 1280이 돼요. 그럼 또 떨어지는 거죠. 자, 떨어지는 금액이 어떻습니까? 첫해, 둘째, 셋째. 점점점 줄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0이 남습니다, 이게. 잔가가 1000이 남습니다. 됐나요? 굳이 계산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정률이라는 것이 금액으로는 점점 작아지는구나, 이런 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정액법하고 정률법하고 실제 물건이 가치가 하락하는 게 어떤 것이 더 실제 물건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대체로는 정률법이에요. 대부분의 물건들이. 이거 여러분들 만약에 가구점에서 사잖아요. 사면은 3과 동시에 뭐가 돼버려요? 준 거죠. 3과 동시에 준 겁니다. 스마트폰 포장 뜯자마자 바로 준 겁니다. 자동차 딱 받자마자 바로 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물건들은 초장에 많이 떨어집니다. 가치 하락이. 그죠? 자동차 사면 초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중 되면 거의 안 떨어지죠? 제 차는 작년이나 내년이나 올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새 것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건들은 특히 기계류 같은 거는 초장에는 많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적게 떨어져요. 정률법이 더 적당해요. 근데 어떤 게 더 쉬워요? 정액법, 정률법 중에. 정액법이 더 쉽죠. 둘 다 어려워도 정액법이 더 쉽다 그래야 돼요. 둘 다 어려워도. 이 정액법이 더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물을 보자고요. 건물은 준공검사 받자마자 바로 준거부동산이에요?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은 정액법으로 해도 오차가 크지가 않아요. 만약에 건물을 정률법으로 해버리면은 오차가 오히려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쩌면은 정률법으로 뭐 어떻게 조정하면은 갈 수도 있겠지만 훨씬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정하려면. 건물을 정률법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간편한 것도 평가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편한 것도. 오차가 크지만 않다면. 정액법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쉬운 정액법을 적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뭐밖에 안 나와요? 계산 문제가? 정액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액법, 정률법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률법은 정액법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정액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들은 뜻만 알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니까 이번 인문순환에서는, 인문과정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리구나,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셨죠? 다음에 적산법은 중요도가 이것보다도 더 낮으니까 입력평가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좀 쉬시고 이제 비교 방식 요거를 좀 보겠습니다.